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벌써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곳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그렇긴 합니다.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 차분한 방송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가끔 막 불꽃 토론을 하다가 가끔 막 이런 것도 막 이렇게 하고 그렇거든요. 물건이 좀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요. 예. 방송 사고의 그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우리 외부자들만큼이나 지금 후끈 달아오른 바로 그곳은 정치권입니다. 예. 논란이 됐던 문제적 발언에 대해서 오늘 진 교수님이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막말을 돌려막기 하는 것, 카드 돌려막듯이 막말 나와가지고 욕 좀 하려고 그러면 다음 막말이 나와가지고 마저 그 욕을 미처 못한 상태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고 또 그 욕을 하려면 또 다른 망언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정용기 정책위원장이죠. 위 의장입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실은 김정은 찬양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이게 사실 국가보안법에 따르는 이적단체 수괴에 대한 고무찬양죄죠, 지금. 이런 거고요.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늘 그 참사 때마다 꼭 사고를 치더라고요. 예. 이분이 사실 세월호 때도 그때 여객선을 여객기라고 잘못 발음하고 흐흐하고 웃고 그다음에 산불 났을 때 강원도에서 그때도 또 이상한 걸 올리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그러면 3분 지났으니까 뭐 구조도 하지 말란 얘기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해명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이상한 해명을 했고요. 또 한성교 사무총장은 기자들을 향해 가지고 기자들이 이제 바닥에 앉아 있으니까 걸레질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망언을 한 사람들이 꼭 또 망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민경욱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팽목항에 모여 있는 유가족들이 체육관에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밤새도록 그 지원 활동을 했던 서남수 당시 장관이 컵라면을 먹었다고요. 네. 유족들이 저렇게 그 속을 끓이고 있는데 컵라면이 넘어가드냐라는 이제 국민적 비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자 민경욱 대변인이 뭐 계란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닌데 말이야라고 두둔하다시피 얘기해가지고 또 두들겨 맞았죠. 이게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또 세월호 문제와 관련 비슷하게 골든타임이 기껏해야 3분인데 근데 그것도 트위터를 5번이나 수정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안타깝다. 일반인이 그렇게 차가운 물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 했는데 써놓고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대통령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 속도가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이제야 구조대 보내느냐 뭐 이런 식으로 넣어서 결국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본인은 해명하고 있지만 맨 처음 트윗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걸 좀 둘로 봐야 돼요. 지금 조금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이 세 사람의 막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말과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한국 정치에. 그래서 사실은 막말하면은 그 전에 뭐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막말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때는 뭐 욕설이 나왔죠. 그래갖고 뭐 별별 사실 인용하기도 힘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그 전에 17대 때는 또 그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또 이제 막말해가지고 그게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 전에 16대인가요? 추미애 의원의 그 막말이 16대였습니까? 모 일간 신문에 엄청나게 크게 그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 막말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기 이전에 이걸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갈수록 말이 점점 더 강해져요. 네. 그러니까 강해지면 자기네들 지지자들은 아마 그걸 사이다 발언이라고 또 해주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이게 정치의 격을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일반 사람들은 진짜 그런 질문을 해요. 이 막말을 잘하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가면 안 그렇던 사람도 그렇게 변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상식을 벗어난 그런 발언들이 뭐 여기저기서 정말 지겨울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상식을 벗어난 그런 발언들이 뭐 여기저기서 정말 지겨울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가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유권자 만난다고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자기한테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말하자면 핵심 지지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이면 그게 민심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야, 뭐 사이다 발언이다, 뭐 시원하다 하는 얘기가 그게 사실 독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 자기의 그 작은 그 울타리 안에서 코드를 맞추다 보면 이런 발언들이 수시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엄하게 다스릴 필요는 있다. 특히 이번에는 그 기자 후배들이 한성교 의원의 걸레질 발언을 듣는 이 마당에 한 말씀을 아니하실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저도 좀 황당했는데 네. 특히 저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컴퓨터를 쳐야 되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렇죠. 손으로 메모를 하니까 하니까. 상관없었는데 그러니까 바닥에 앉아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지요. 네. 그래도 본인도 방송인 출신이잖아요. 광의로 보면 그것도 언론 출신인데 그러면 나오다가 아 이게 더운데 고생들 많네. 내가 저 사이다라도 한번 돌릴게. 뭐 이런 모르지만 뭐 고생하는 저 언론인들 그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아주 아니 저 정치인이라고 다 막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호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 막말로 한 번도 지적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말을 안 하지. 아니 대변인이랑 하셨잖아요. 불가피하게 마이크 앞에 서야 될 위치에 계셨는데도 정호김 의원님 한 번도 그 구설에 오른 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쇄적으로 막말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두 가지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정치적 배경이고 또 하나는 미디어적 배경인데 먼저 미디어 배경을 얘기하자면 SNS잖아요. 이게 발달하다 보니까 확증 편향이 너무 심해져요. 옛날에 인터넷 게시판이었을 때는 좌우 뭐 진보 보수가 그냥 게시판에서 부딪혔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기라도 하는데 이제 유튜브거든 구독자고 말이 안 들으면은 또 팔로우 언팔로우 해서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 거기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과격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의원들도 거기 뛰어드는 거죠. 일단은 뭐 막말을 해도 징계 안 받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공천 받는데 유리합니다. 이게 지금 막 내가 나서 자기 존재감을 예를 들어서 김진태 씨 전당대회 때 얼마나 환호를 받았고 그다음 김술래 이분은 아예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그런 걸로.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각인하고 그다음에 공천 받을 때 유리하게 그런 맥락에서 이게 조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네. 황교안 나경원 체제하고 그 특히 이제 TK 쪽 의원들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이 사태가 좀 유지가 되는 거죠. 예. 다시 등장하게 된 차명진 전 의원 발언 놓고도 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당에서 막말에 대해서 공천 감점 검토 카드를 지금 꺼내 들었거든요. 더 이상의 잘못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공천에서의 그 감점과 또 아울러서는 공천 부적격자로까지 해서 이번에 공천으로에 그것을 넣어서 만들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16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막말한 사람들의 이 그 리스트를 보면 그것 때문에 공천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잘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막말로 또 재미를 좀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말 때문에 이제 손해본 사람도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막말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과거에 그 서슬퍼러했던 권위주의 시절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이렇게 새벽은 온대. 새벽은 온다. 또 그 하나회 없애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시원하게 느껴졌거든요. 사실 아니 근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강력하게 대응해줘야 된다. 막말 근절시키려면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한국당에서 지금 내놓은 공천 감점 카드 네. 이건 좀 대안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네. 왜냐하면 이게 좀 전략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황교안 체제가 장외투쟁을 통해 가지고 집토끼를 잡아놓는데 성공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적받은 게 외연을 넓혀야 된다라는 거죠. 산토끼를 잡아라. 그런 전략적인 그 전에 과정 속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의원들은 이해가 다르거든요. 근데 수도권에서는 이 중도층의 마음을 잡지 않는 이상은 당선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만말이라는 게 이분들한테는 쥐약인 거죠, 거의.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황교안 그 대표가 지지율 30%까지는 선거 못 이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넘겠다. 그럼 중도층을 마음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뭐냐면 태블릿 PC 조작설 자기가 얘기했던 거 사과했잖아요.
사과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틀겠다, 중도층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가운데 김문수 전 그 도지사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당은 입이 북인데 왜 묶어 놓으려고 하느냐. 당장 이런 반발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TK, PK는 계속 이 모드로 가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막말 근데 근절이라는 게. 아무튼 한국당 내에서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막말 이거 좀 위험하다. 앞으로 총선을 위해서도 그런 분위기 같은데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차명진은 선지자다. 그러니까요. 외치는 자 없으면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결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뭐 원래 저 김문수 지사하고 차명진 의원은 특수관계죠. 김문수 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차명진 의원이. 의원이. 그거는 뭐 김문수 지사는 황교안 대표를 조금 견제하기 위해서 한 얘기죠. 뭐 TK나 BK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좀 점수를 딸지 몰라도 수도권이나 중도층들 또 합리적인 보수층들 이런 분들을 다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제재해야 될 거고 그거를 제재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이른바 중도화의 길 또 합리성을 얻는 길로 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그렇게 실행될 것인지는 좀 봐야 되겠어요. 이를테면 막말을 누가 카운트해가면서 점수를 줄 수 없는 것일 테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말이 발생하면 그걸 당의 윤리위원회에 넘긴다든지 그래서 당의 징계를 내려야 그 징계에 따른 감점 조치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일 텐데 당장에 한선교 사무총장인데 저 해임 안 하잖아요.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영기 정책위 의장 그런 발언을 했는데도 저 정책위 의장에서 사퇴토록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경종을 울릴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런 제재 조치를 못할 것 같다. 사실상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대표가 아니에요. 박근혜 대표는 자를 권한이 있거든요. 황교안 대표는 사실 얹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얹혀 있냐면 자유한국당 내 이른바 TK 친박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얹혀서 자기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칼을 못 들이대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나가시는 것 같고 차명진 예를 들어가지고 차명진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뭐 이 순간이 지옥이다. 꽥소리라도 하고 죽겠다. 즉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기를 고소를 했단 말이죠. 라고 했더니 여태까지 했던 사과를 좀 반박한 거잖아요. 사실 지난번에 했던 사과는 고소를 안 한다. 고소를 피해보려고 했다. 고소를 피해보려고 사과를 했는데 고소를 한다니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고소를 한다니 사과를 취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당장 이것부터 보여줘야 돼요. 출당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출당시킬까? 못해요. 옛날에 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컷오프 사례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회의석상에서 동료 최고위원에게 공갈치지 마라 라고 하는 발언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공천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화되면 제일 좋은데 사실은 이런 국면을 주도했던 게 황교안, 나경원 두 대표가 장외투쟁을 하면서 더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징계하려고 들면 50보 100보 아니냐라고 하는 바로 반론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도 뭐 달창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말이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맹주가 없어요. 자유한국당에 맹주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친박 공천의 결과거든요. 다 친박들을 뽑아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맹주가 지금 감옥에 계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최경환, 서청원 이 두 분들도 좀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무주공산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사실 비박들이 주인 행세를 해야 되는데 사실 비박들은 바로 뭐가 되냐면 사실은 주변화가 돼버렸어요. 황교안 대표가 사실 거기 얹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칼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 사실은 프레임으로 보고 싶을 거예요. 친박 프레임으로 설명을 또 하고 싶은 이제 의혹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 자유한국당이 친박당이 아니에요. 겉만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미 내부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뭔 당입니까? 황교안 당입니까? 아니 황교안 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지금 벗어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심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딱 물론 막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뭐 친박 프레임까지 해서 뭐 맹주가 무슨 감옥에 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건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아니 그렇기는 그러니까, 한데요. 황교안 대표가 5.18 망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느냐가 황교안 리더십을 결정하는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 사실은 시기를 좀 늦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캠페인은 많이 했는데 인사 관리를 포함하여 그런 어떤 그립을 좀 쥐면서 강력하게 개혁으로 나가는 리더십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계속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죠. 벌써 5.18 때부터 그걸 다 잡지 않으니까 이런 막말이 계속 나오고 심지어는 요번에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자기가 그걸 해명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황교안 대표의 그 지적을 존중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존중한다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그립을 잡고 정말 그 보수 야당다운 야당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어떤 면에서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자기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과연 그걸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왜 고개를 흔드십니까? 일단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늘 저는- 의원님은 이제 진화하는 거 지켜보자 그 말씀이신 건데 언제까지 지켜봐야 지금 우리가 이 사안 자체도 한번 놓고 보세요. 황교안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지금 변수다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100일 지났으니까 만약에 그 리더십이 제대로 이제 발현이 안 되고 자꾸 이런 일이 생겨서 지지율 떨어지고 하면은 제가 보기엔 뭐 여론부터가 돌아설 것이고 저희도 외부자 입장에서 아주 날카롭고 신랄하게 비판을 할 거니까 좀 지켜보는 게 어떻게 특히 아니, 이수홍님으로부터의 글쎄, 그래서 날카로운 저는 비판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진 교수님이 지적하는 예. 자유한국당 내에 그런 역학관계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 저는 물론 두 가지 발언을 그래서 주목합니다. 그 더 이상 막말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발언과 그 뒤에 이어서 한국당이 혁신해야 된다. 그 콘크리트 지지층 30%만 갖고는 절대로 승리 못한다. 이제 중도에 스며들어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오해하지 마라. 전략상 그러는 거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행보들을 걷겠다고 하는 것을 예고한 것인데 그 예고가 우선 자기 혁신 이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려내는 일부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또 국회에도 복귀하고 뭐 이렇게 이어지면 그 진정성을 인정받으면서 리더십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일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한 발 갈 때마다 당내에서 저항하는 세력들이 나올 텐데 이걸 여하히 진압하면서 갈 수 있을 건가?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 그렇죠. 아니, 우리 외부자들이 이렇게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를 아니, 그러니까 걱정하고 참, 지원해주고 감동의 물결이야. 아니 이거를 좀 시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 감동의 물결이 아니고 감동의 도가니까지. 도가니야? 정 의원님께서 그래서 확실하게 네. 막말 근절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준비를 해오셨대요.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시민단체들이 상을 만들어갖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진중권 교수님 의상이 유난히 튀는데 베스트 드레서 상 뭐 이런 거 하잖아. 네. 월스트 드레서 상 하듯이 그 막말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입 다물라상. 그입 다물라상 네, 뭐 이런 괜찮네요. 식으로 네. 해가지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이건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거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빅데이터에다가 전부 어떤 막말을 하는지 전부 저장을 해가지고 총선 직전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하면 거기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좀 말조심을 하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어요. 좋은 아이디어 좋은 같습니다. 아이디어네. 근데 우리 정 의원님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하시고 이렇게 딱 마무리하실 때 내가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마무리 짓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여의도 입성 3주 만에 인싸가 됐다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화제였습니다. 박원순 시장 그리고 이재명 지사 등 여권 잠룡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그야말로 뭐 언론에서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약속이 있었던 거고요. 일가 이후에 3가지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정보 관권 선거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우리 외부자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선 우리 진 의원님 한마디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인싸 아니에요, 인싸? 어쨌든 양정철 원장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잘 아는 위치에 네. 있으니까. 네. 인싸하신가요?
글쎄 저는 뭐 과거에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예가 별로 없었던 것은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민주정책연구원장이 특별한 자리라서가 아니라 양정철 원장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최측근으로 얘기되고 있고 당연히 화제의 대상이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의 행보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공방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것과 그 이후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뭐 김경수 도지사 이런 사람들 쭉 만나는 문제 그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거는 그야말로 귀국 인사를 위해서 사적으로 만났던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국정원을 총선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억측이죠. 이를테면 아무런 근거는 없이. 근데 지금 우리 뭐 진희 형께서 상당히 그 변호하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사실은 이건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왜냐? 우선 전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 첫째 하나는 뭐냐면 그 한 장의 사진. 지난 대선 직후에 네팔에 이렇게 같이 갔던 그 사진을 제가 그때 딱 보면서 이 사진이 언젠가 심하게 얘기하면 큰 사단이 날 수도 있겠다는 그냥 제 촉이에요. 제가 짐작컨대는 이게 한 번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만난 것 중에 한 번 걸린 거지. 물론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근데 추측을 막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근데 그 증거가 나오면 얘기할게요.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듣고 있으니까. 뭐 신빙성이 있는 추측이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건 서로 뭐 악유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근데 나머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사람이 자의로 권력에서 멀어졌던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건 아마 100% 맞을 겁니다. 마치 무슨 권력 금단 증상이 있다가 돌아와서 막 자기 과시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이거는 정조 때 홍구경 드라마에 나오는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3년 동안 다 했어요, 그죠? 도승지 비서실장도 하고 내금위장도 하고. 그런데 3년 뒤에 후사를 논의하다가 거기서 이제 영린을 건드려서 쫓겨나갖고 역사의 무대에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실세인 건 저도 알겠어요. 남들이 다 지금 실세라고 얘기하고 권력이 이 사람한테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나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내가 특보할 때 그 이동관 특보처럼 일해야 된다고 몸을 던져서 나를 칭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도 지금 하는 거는 홍보를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싶어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실세다라고 하는 가정을 한번 좀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세면 가만히 있어도 다 모든 사람이 아는데 명성황후가 내가 조선의 군모다 하듯이 내가 신문의 핵심이다 하듯이 그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국정원장과의 만남은 정말 부적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양정철 원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정원장이 다른 사람들과의 모임이 있는데 본인이 들어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MBC 기자는 그 양정철 원장하고 같이 국정원장이 만나는데 당신도 같이 만나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MBC 기자는 또 뭐라 그러냐면 아마 자기를 낀 거는 둘 사이만 만나는 게 좀 그 보이기가 부적절해 보여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그 추정의 글을 써요. SNS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거를 본인들도 알고 있죠. 그다음에 이분이 지자체장들도 다 만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한국 정치의 특징인 것 같아요. 미국의 민주당에도 그 비슷한 연구원이 있는데 그 연구원의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각 그 가버너들을 만난다는 얘기를 내가 별로 듣지 않는데 이건 아마 한국 정치의 특징인 것 같고 저도 이분이 국정원장 만난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알잖아요. 자기 위치를 알기 때문에 1년, 2년 동안 떠나 있던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만났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도 없고 잘못한 거라고 보고요. 이분이 이제 지금 지자체장들 만나는 거잖아요. 제가 늘 주장했던 게 이거예요, 원래는. 내가 아마 MB 때 그때부터 주장을 했을 겁니다. 민주당에 제발 브레인 만들어라. 싱크탱크가 있어야 되고 제대로 된 정책들을 거기서 만들어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없기 때문에 정권 빼앗긴 거다. 그때부터 내가 얘기했던 게 그 면모를 갖다 이분이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이번에. 왜냐하면 지자체라는 거는 국가보다도 단위가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보다는 사실 여러 가지 정책 실험들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른바 흔히 대권주자라고 불리는 이분들을 민주연구원장이라는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나서 언론 노출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정상적 정권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게 왜냐? 마치 무슨 대권주자를 관리하는 것 같은 무슨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사실은 위임을 받은 것도 아닌데 하는 이 행보는 본인에게도 매우 칼날위를 걷는 것 같은 이 권력의 운영상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니 근데 수석님 그건 갈라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 좋아요. 서울 국정원장을 만난 문제하고 좋아요. 갈라보는데 예. 그러나 나는 그거를 전부 하나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예. 그러니까 민생 정책을 지자체에서 이제 개발하는데 예. 민주연구원과 같이 협조할 부분이 있어서 했다. 네. 근데 총선 앞두고 민생 정착이라는 거, 그 공약이라는 게 그렇게 칼로 두부로 잘라지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은밀하게 무슨 총선 전략을 논의하고 하자면은 그렇게 만나겠습니까? 원래 국정원장이 사적으로 만날 때는 호텔의 안가 같은 것이나 뭐 밀실 같은 것들을 빌려서 주소도 새도 모르게 만난다고 합니다. 과거 국정원장은 다 그래왔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연구원과 만나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또 이재명 지사를 만나가지고 그 경기연구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거는 저도 저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을 한 바 있었습니다만 탁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니 기왕에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총선에 임하는 주요 정책들을 개발하고 장기적인 전략들도 개발하는데 기왕에 민주당 지방정부의 연구원들하고 서로 업무 협약을 하고 연구 교류를 하게 되면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총선 공약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대. 총선 공약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공약을 만들면 연구원들을 안 되죠. 아니 그 연구원들을 동원해서 총선 공약을 만들면 안 되고 그 연구원들이 스스로 자기 경기 도정을 위해서 또 서울시정을 위해서 연구해 놓은 연구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하는 거야. 그게 무슨 공약 만들어주는 겁니까? 저는 왜 그런 발상을 못했는지 한탄스러워요. 제가 부원장일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이거 궁중 정치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저는 나오고 그것도 있거든요. 잘못됐다고 뭔 말인지 보거든요. 모르겠어요, 저 말이.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런 걸 갖다가 상당히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업무협약 여의도 체결할 연구소에서는 이걸 갖다가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업무협약 여기서 체결할 수 멋지게 있는데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얘기는 분명히 하고 싶어요. 뭐냐면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다른 건 뭐냐면 한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면 안 돼. 미국 대통령은 자기 지지하는 사람 가서 지원 연설하고 할 수 있어 다. 그 차이가 뭐겠어요? 우리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지자체장도 똑같은 거예요. 선거 개입하면 안 돼. 그건 참 심지어 감옥 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아까 선관위에서 이미 유권에서 내렸잖아요. 네. 자, 공약 공동 개발하는 이런 행동은 안 된다. 그러나 그게 사실은 회색지대거든요. 어디까지가 총선 공약이고 어디까지가 정책 협조예요. 그러니까 유권 해석은 공동 개발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약을 개발하게 하면 안 된다. 아니 뭐 이런 하여튼 거였으니까. 예, 저는 이제 같은 얘기라고 보는 거예요. 활동이니까. 그러니까 뭐 좋아요.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은데 제가 왜 자꾸 민주주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요. 잘못하면 관권 선거 개입이라는 빌미를 주고도 남을 만한 일인데 이거를 더구나 왜 이렇게 대놓고까지 하느냐 하는 건데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정말 이 얘기까지는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문희상 의장이 굉장히 화를 내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양정철 씨 만나고? 네. 굉장히 화를 내셨대요. 인사하러 오겠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기자들을 왕창 몰고 와가지고 이게 뭐냐. 사실 직위로 얘기하면 아무리 실세 아니라 뭐 대통령 복심이라고 해도 이 사람은 청와대 비서관밖에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네.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었는데 그 언론 플레이하는 걸 보고 굉장히 불쾌하고 화를 내셨다고. 이건 팩트예요. 네. 억측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논란과 지금 이런 앞으로 후폭풍이 올 수도 있는 일을 이렇게 대놓고 막 거리낌 없이 하는가에 대해서 예, 아니 그러니까 권력이 스타일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스타일은 좀 다 다를 수가 있죠. 아니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의 경우도 그 지자체를 만나가지고 이 비슷한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대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뉴스가 별로 안 됐는데 양비가 움직이니까 이게 이제 뉴스가 된 측면이 있는 것 그러나 같아요. 마찬가지 얘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어찌됐든 지자체가 국민 세금으로 그 운영이 되는 것이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거를 굉장히 그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의 계기도 바로 그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발언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양정철 연구원장의 이런 행보는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 내에서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죠. 저 과도하게들 보셔서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행법, 선거법을 어길 정도의 양태를 보인다면 그거야말로 제약을 받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양정철 원장의 평소의 구상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거기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국내 민간 연구소하고도 그런 네트워킹을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건 좋아요. 해외 연구기관하고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있는 우리 뭐 국책연구기관이나 지방자치연구기관하고 그런 네트워킹을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박원순 시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의도 연구소도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뭐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레짐작으로 선 긋고 얘기하실 일은 전혀 아니다. 저도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맨날 그러면 뭐 대변인이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프레이밍 붙이는 거 있잖아요. 프레이밍하고 그다음에 딱지 붙이는 식으로 그 싸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런 사건을 봤으면은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걸 갖다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잘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예를 들어 각 지자체랑 연결해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정책 협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뭐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걸 갖다 공약으로 내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정책 싸움이 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 가지고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이미 양정철 연구원장이 총선에 병참 기지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고 예. 만약에 그런 정책 협조를 원한다면 그러면 일단 국가 정책을 다루는 싱크탱크하고 먼저 MOU를 맺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국가의 경제 정책, 국가의 외교 안보 정책 이런 그 기관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지금 두 분이 주장하시는 그 긍정적인 취지를 살리려면 순서가 그래야 맞는다는 그것은 얘기예요. 기왕에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민주당에서는 여의도 연구소가 부러웠던 게 여의도 연구소도 똑같은 당 부설의 정책 연구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전략 수립에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다. 또 그리고 정치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근거가 되는 여론조사도 대단히 정확하다. 그 노하우를 좀 우리가 따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늘 자성들을 해왔었어요. 그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정치적인 성격이냐 정책적인 성격이냐 딱 칼로 뭐 베듯이 두부 자르듯이 할 수야 없지만 훨씬 더 정치적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연구소가 이를테면 여의도 연구소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민주정책연구원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정책에 너무 많이 이렇게 휩쓸려 가가지고 정치적으로는 별로 참고할 만한 얘기들이 못 올라와가지고 당 지도부로부터 질책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뭐 거기서 무슨 지방자치 연구소들을 동원해가지고 선거 전략이나 수립하게 만들고 전혀 그렇지 않다. 저가 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아니 그게 민주주의죠. 이게 또 건강한 지적이고. 대통령 후보들 관리도 아닌 것이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민주당 단체장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 두어 군데 빼고는. 그리고 거기하고도 다 만나가지고 이런 업무 협약들 다 체결하겠다고 하는데 뭐 대통령 후보 관리에 나섰냐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싱크탱크인데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한다는 여론안은 굉장히 좋은 거고요. 저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걸 빨리 벤치마킹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이 사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실세라는 사람들은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이고 예. 만약에 정상적인 좀 청와대 작동이 되는 상황이었으면은 네. 비서실장이 전화해서 저는 경고하는 게 마땅했다고 생각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다. 이 저는 말이에요. 왜 경고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지는 저는 아까 모르겠어요. 말씀했잖아요. 그 민정책 연구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거라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두고 봅시다. 진짜 두고 보자고. 자, 한 차례 불발됐던 만남이 이번에는 과연 성사될 것인지도 정치권의 이슈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이야기인데요. 결국 만남이 불발된 채 대통령의 오늘 순방을 떠나게 됐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해 가지고 막힌 남북 관계를 다시 뚫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식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만큼 5당 대표 회담이나 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야당 대표들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왜 의제를 대북 식량 지원으로 한정해서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강기정 정무수석이 청와대와 상의해가지고 의제는 더 넓혀도 좋다라고 해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제를 확장을 받아주니까 이제는 1대1 회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또 황교안 대표가 요구를 했어요. 청와대가 그러면 다른 당 대표들은 뭐가 되란 말이냐. 5당 대표 회동을 하자. 거기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자. 했는데 구태여 1대1 회동만을 고집하다가
청와대가 아이디어를 그래서 그러면 5당 대표회동 한 다음에 동시에 1대1 회동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번엔 또 황교안 대표가 교섭단체로 한정하는 3당 회동을 하고 1대1 회동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황교안 대표가 국회를 정상화할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을 잡은 측에서는 계속 그 권력이 영속할 거라고 생각하고 권력을 잃은 야당 측에서는 계속 야당만 할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공수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그 권력 집권당은 야당이 했던 소리를 하고 과거의 야당은 집권당 소리를 하면서 답답해 죽겠다고 이러거든요. 이게 업보예요, 업보. 그래서 결국은 지금 황교안 대표는 3당이 만나고 1대1로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오전에 1대1로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3당이 됐든 5당이 됐든 만나가지고 이 그 막힌 교착 상태를 뚫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치킨 게임 아니에요. 먼저 뚫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이 정치의 승자가 됩니다. 저는 그 단언할 수 있어요. 정부 여당에서는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잖아요. 의제를 포괄적으로 하자. 그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자. 그걸 받아들였어요. 1대1 만남을 하자. 이것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양보를 할 만큼 한 거죠. 그런데 황교안 그 대표가 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왜 5당은 안 되고 3당만 되냔 말이죠. 충분히 얘기를 못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1대1 대화담에서 얼마든지 할 시간이 있잖아요. 정의당이나 민평당을 빼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2중대, 3중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모욕적인 얘기인데 모욕적인 오케이. 얘기죠. 그건 그렇다 치고 그분들 원래 입이 험하니까 일단 여야정 협의체란 말이죠. 5당 회담을 하다라는 게 사실 여야정 그러니까 협의체거든요. 쉽게 말하면 5당 하고 정부가 합의를 해서 만든 기구예요, 이거를. 이걸 하자고 하는데 이걸 3당으로 하자면 이 기구 자체의 존재의 의미 자체를 자기들이 합의했던 의미 자체를 갖다 부정하니까 이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정부 여당에선. 그러니까 우리 정 의원님은 이런 아이디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차라리 1대1을 먼저 하고 5당 대표 만나면 어떻겠냐 하는데 박지원 의원은 어떤 이야기를 또 하셨냐면 5당 대표 때 참석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동시에 1대1 회동한다니까 그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분들이 아직 변화한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양당 체제가 아니라 사실상 다당 체제예요. 바로 패스트트랙 사태도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 인정을 하지 않아요. 1대1 지금 회담 요구하는 것도 결국 옛날에 제왕적 총재 때 양당 체제 그때 영수회담 이런 형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굳이 배제하겠다라는 것도 두 당을 배제하겠다라는 것도 계속 이 틀로 양당 체제 틀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당제가 된 것은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해가지고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취향도 다양해지고 이런 것의 반영인데 이런 현실 자체를 스스로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기서 지금 억지가 나오는 거죠, 지금. 어쨌건 손학규 대표의 말씀으로 나온 얘기지만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동량은 못 줄만큼 쪽박은 깨지 말아야 된다고 쪽박을 깬 셈이 된 거예요. 어쨌건 경위와 여하튼 손학규 대표가 야 뭐 자유한국당 안 온다면 그냥 저희끼리 하면 안 될까요 하는 얘기가 했다는 그거는 쪽박 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제안이어서 예.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지난 5월 31일 날 각 정당에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통령이 6월 9일 날 해외 순방을 나가시니 6월 7일 날 5당 대표 회동을 하십시다라고 날짜를 박아서 제안을 했어요. 예. 5당 대표 회동하고 끝나면 곧바로 1대1 회동을 하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나중에 저 손학규 대표도 찾아간 거죠. 근데 날짜를 박아서 6월 7일 날 오후에 저 회담을 합시다라고 제안하니까 아니 그 5자 회담에는 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손학규 대표가 반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그 초청을 했는데 안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신 분들하고만 해야죠. 뭐 그 말이 그 말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다른 건데 나 도대체. 그랬더니 사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고 그걸 제안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거는 조금 다른 거고요.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뭐. 상황은 다른. 아니 취지는 똑같네. 아니 실컷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고서 제안을 했는데 저쪽에서 끝내 못 받아. 그래서 안 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걸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어쨌든 대통령도 그렇게는 모양새가 좀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자 회동을 추진하자고 하는 것인데 5자 회동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 5자 회동을 구태여 안 받고 3자 회동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한테 그런 그림을 안 그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뭐 그렇게 읽히네요. 예.
이것이 국민과 국정을 생각하는 태도냐고요. 저는 아니,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요. 이건 문제도 안 되는 아니 얘기예요. 더구나 예? 1대1 회동이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고 또 대통령의 구상과 달리 다른 것이야 국회에서 다 풀어야 될 문제지만 대북 식량 지원의 문제는 북한과의 관계의 문제고 우리 중대한 외교에 관한 문제니까 초당적 협력을 얻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각 정당의 대표의 양해를 구하려고 대표회동을 추진하고자 했던 건데 그 의제를 다른 것도 많으니까 확대합시다 해서 그것까지 받아줬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그거를 수용을 못합니까? 사실은 지금 대북 뭐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또 추경이라든지 국회를 정상화해서 해야 될 민생 법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심각하대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탑다운으로 만나서 1대1이 됐든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 왜 트럼프하고 김정은도 합의가 안 된 것으로 결론하고 또 만나기로 하고 그거를 그 순방 전에 했으면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훨씬 고양되었을 거예요.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누가 압니까? 또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사이에 소위 그 요새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탑다운. 탑다운으로 뭐가 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가 이렇게 좀 진척이 되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유권자에 대한 의무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그 전략이 없어요, 지금. 뭘 자기들이 원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 요구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따낼 걸 따낼 수 있는 걸 요구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뭐냐면 그들이 룰루랄라 할 때가 아닌 게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압도적 다수가 지금 이 모든 파행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쟁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죠. 추경은 타이밍입니다. 그렇게 경제 맨날 어렵다라고 공격하면서 6조 7천억? 이거밖에 안 되지만 사실 이게 경제 성장률의 대충 0.1%라고 하잖아요. 그걸 기대한다는 거죠. 그걸 기대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못하게 해놓고서 이게 명분이 되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정당이라 그러셨잖아요. 아니 뭣도 모르는 정당 설득이 그렇게 어려워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게.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의원님 보세요. 국회 파행의 원인도 자유한국당 책임이라고 그래.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것도 자유한국당 책임이라고 그래. 난장판 만든 것도 자유한국당 책임이라고 그래. 온통 자유한국당 책임이라고 보는 게 압도적인 여론이에요. 압도적인 또 여론이요? 이동관 수석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 간에 서로의 여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니까 합의문을 작성할 때도 외교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정도면 좋은 합의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못 받겠다고 반드시 합의한다라고만 합의해야 된다고 하니 이게 과도하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런 거 하라고 국민의 권력을 위임해 준 거잖아요. 여당에. 여당만 위임받은 겁니까? 여당만 위임받았죠. 야당의 국회의원도 다 위임받은 지금 행정 사람들이죠. 능력을 위임받은 거잖아요. 행정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리고 그렇게 막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당 한 40% 정도, 자유한국당 30%에서 약간 아래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런 현실이 답답해요. 이런 어떤 한국적 정치의 관행은 사실은 어느 누구에서부터 좀 이걸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최대한 인내력을 소진하면서 설득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지지도가 더 올라갈 거예요. 아니 청와대가 두 가지씩이나 다 양보해가지고 자, 의제 확장도 받아주고 잠시만요. 1대1도 받았는데 뭘 얼마나 더 논의는 양보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 하는 같아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 의원님 그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반복되는 한국의 그 특수한 정치 지형을 어디쯤에선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아마 유권자,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국회의원을 국민이 소환하고 파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 국민 소환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요즘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넘었다고 하죠, 지금. 그 청원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잖아요. 그럼 국민 스스로를 대신해 제대로 의정 활동하라며 권한을 위임했지만 국민 명령을 무시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국민 혈세는 꼬박꼬박 챙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분노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소환제 찬성 여론이
78%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왜 상품을 사서 마음에 안 들면은 리콜하잖아요, 리콜. 국민 소환제가 영어로 리콜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권자니까 자신들이 뽑은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라도 파면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방법이죠. 이렇게 국민 소환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다는 것은 그 지금 정치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지난 3월 외에는 거의 뭐 지금 뭐 상임위 하나도 제대로 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에 과연 국민 소환제가 제대로 뿌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은 필요하죠. 지금 국민 소환제를 실시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이제 영국 정도입니다만 그 선진국이라는 영국에서도 국민 소환제의 부작용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지역주의가 작동한다든지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범죄 행위로 이제 기소가 돼서 구금형 이상을 받든지 아니면은 하원 의원직 수행을 14일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이 국민 소환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제 제정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사실 지자체장이라든지 지방의회에서는 주민 소환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오죽하면 국민들이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자고 하겠습니까? 뭐 국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미 2006년에 민주당의 김재윤 의원, 당시에는 아마 열린우리당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윤 의원이 처음으로 국민 소환제 입법을 발의했는데 네.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죠. 실제로 제가 19대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19대 국회 때도 뭐 식물국회다, 뭐 일하지 않는 국회다, 뭐 사상 최악의 국회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법안 처리율이 42.8%였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을 보니까 29.2%밖에 안 돼요. 2만여 건 중에 한 6천 건 정도밖에는 처리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일들을 안 하고 있으니 그러려면 뭐하러 배지 달고 있느냐. 또 왜 세비는 왜 받아먹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게 국민의 솔직한 심정이죠. 부작용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여태까지 도입이 안 된 측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선 영국처럼 뭐 금고 이상의 뭐 저걸 받는다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무슨 그 의원직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하는 객관적 요건이 있으면 모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좋은 의미로는 충성도가 높은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연고주의가 강한 거죠. 그런 데서 과연 작동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반대자가 이걸 악용해서 상시적으로 어떤 불안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꾸 뭘 이렇게 제도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뭘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제도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게 만들면 된다고. 그리고 국회 말하자면 지금 보면 국회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회 회기제가 있잖아요. 그죠? 회기제를 없애. 특별히 쉴 때 의결해서 하도록. 그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도록 하고 보좌관들도 공동으로 쓰도록 풀제 만들고 말하자면 일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거는 제가 보기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국민들이 국민 소환제까지 나온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 이거예요. 이건 국회의원들이 자기 발목 잡는 이걸 하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도 기억에 지난 10몇 년 동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다는 수도 없는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사실상. 아니, 그거부터 자예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게 없다고, 기억나는 게.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뭐 일은 고사하고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기 딸내미를 특혜로 이렇게 채용 청탁을 했다든지 뭐 무슨 저 강원랜드처럼 무슨 지역 주민의 청탁을 받아가지고 막 비리 채용을 시켰다든지 또 뭐 그 외에 뭐 뇌물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사법 심판이 다 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책임을 못 지우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국회 윤리위원회 제도도 있고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 스스로가 국회의원을 징계한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정치적 책임을 물을 방도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멋대로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저는 도입해도 좋겠다. 도입해도
우리 주민 소환제도 도입해서 해봤지만 막 그렇게 그것 때문에 무슨 정치적으로 갈려가지고 일부러 주민 소환을 뭐 추진하고 그런 예가 없더라. 이거는 우리도 이거를 엄격하게 하면 이거는 됩니다. 그거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왜요? 예. 우리처럼 이렇게 사회 갈등 지수가 특히 높은 높은 나라. 나라에서 혼란을 더 증폭시키고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제 이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아까 이제 윤리위도 얘기하고 뭐 제도를 얘기하셨는데 네. 기존에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면책특권하고 이런 것부터 없애라고 빨리. 그게 국회에서. 다 국회의원이 자기 머리를 깎아야 될 일이잖아요. 아니 이거는 더한 거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물론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그 구체적으로 국민 소환의 요건이나 절차나 방식이나 이거는 다 법률로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의 손에 맡겨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무슨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과히 염려해가지고 국민 소환제 도입을 논의를 막는다거나 차단할 이유는 전혀 없다. 아니요, 그러니까 논의를 오히려 하되 적극적으로 해서 그 채택해야 부작용에 된다. 대한 그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소위 눈에 가시 같은 정치인 손보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국회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미 그 17대부터 이게 발의가 됐지만 상임위원회 통과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거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실효성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이걸 소환제를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소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 부분 지지하는 지지한단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이런 경우 이걸 못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 소환제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일종의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정치 혐오증 같은 게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뭐 진보적인 사람들만 찬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TK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치 혐오라는 게 여야 가리지 않고 널리 퍼져 있는데 혹시 그것만 더 심화시켜 주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도 이 사람들이 뭡니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걸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법 판단이 나야지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건데 그 전에 미리가 우리가 인민 재판을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 취지는 굉장히 공감하고 이랬었으면 좋겠다.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지만은 사실은 실효성은 별로 없을 것이며 그런 우려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잘 설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이제 국회에 3건이 발의가 돼 있는데 하나는 박주민 의원이 발의를 했고 또 하나는 김병욱 의원이 발의를 했고 또 하나는 황영철 의원이 바른정당 1호 법안으로 발의를 받은 것이더라고요. 근데 각각이 뭐 대충 유사하지만 각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를테면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들만 소환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정당색이 있기 때문에 백날 소환 투표를 실시한다고 해야 안 될 것이니까 네. 다른 지역에서도 요건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게 박주민 의원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작동해야 되지만 누가 보더라도 분명해서 국회 스스로가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정치적 책임은 지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치적 책임을 짓지 않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계속 미루면서 계속 국회의원으로서 행세하잖아요. 예. 과연 이렇게 일 안 하는 국회를 해결하는 방법이 국민 소환이냐? 그건 또 아닐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뭐 국민 소환제, 주민 소환제를 이제 얘기했잖아요. 영국의 기준대로 하면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가 지사 시절에 무상급식 때문에 주민 소환 투표했잖아요. 그거는 주민 소환의 대상도 아니에요. 근데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국 정치에 과연 이런 일 안 하는 국회 그리고 급이 안 되는 국회의원들을 리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이냐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들 간에 많은 토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만든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또 다른 문제가 뽕망치처럼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모든 그 국민 소환 법들이 소환의 요건으로 이런 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헌법 46조가 국회의원에게 책임지고 있는 의무, 청렴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위를 남용해가지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 또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도 알선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환의 대상으로 하자. 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유기를 해서 위법 부당한 일을 할 경우에는 소환의 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무슨 정책적인 이견으로 소환의 대상이 되게 하거나 이렇게는 안 하게 해야죠. 자칫하면 이게 어떤 그 분노를 동원한 포퓰리즘 정치의 아주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자꾸 바꾸는 것보다는 있는 제도 제도를 제대로 하고 최대로. 특권주의고 일하도록 만드는 이를테면 글쎄, 예. 일 안 하고 못 빼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좋은 거 있어요. 간단해. 왜 세입이 타가냐고 뭐라 그러지 말고 세입이 못 타가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국회 문 안 열으면 그걸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는 건가? 아니 그런 그것도 내냐 국회의원이 입법해야 될 아니, 일이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데 이게 되겠냐 이 오케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 점에서 보면 예. 그런데 국민 소환보다 그 세비가 더 매력 있네요. 세비가 매력 있는 얘기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국민 발안제도 도입돼 있지 않고 모든 국회가 일하게 하는 것이나 국회의원이 똑바르게 정치하게 하는 것이나 모두 국회의원 자신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근데 제도를 다른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게 하자. 그럴 수가 없으니까 국민이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보자라고 얘기 이건 나오는 거잖아요. 더 안 되는 건데 그럼. 그 국회법을 개정하면 또 역시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거다 그러는데요. 국회의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자기가 배지를 달고 있으면 계속할 것 같아도 그것도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소위 그 공론화 해가지고 어떤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하면 이 국회의원들이 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을 한번 하면 65세 이후에 받기로 된 연금 단칼에 없애버렸어요. 아무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그 무르익은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론화, 토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가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혁명적으로 시도하는 일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지만 개혁적으로 이걸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저는 대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 소환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우리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면서 실종자 수색 상황을 지켜보고 있죠. 지난달 29일이죠.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인 관광객 33명과 헝가리 선원 2명이죠. 총 35명을 태운 유람선이 대형 크루즈선과 충돌하면서 침몰을 해버렸습니다. 지난달 15일에서 21일 사이에 쏟아진 폭우 때문에 평소 4m였던 다뉴브강의 수위가 6m까지 올라갔고 유속도 엄청나게 세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빠른 유속과 불어난 강물로 수색 작업 진척이 어려웠습니다. 다뉴브강은 유럽 3대 야경이라고 해가지고 필수 관광 코스로 알려져 있고요. 부다페스트 구간은 야간에만 하루 평균 70척의 배가 왔다 갔다고 한다고 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강폭이 좁잖아요, 유럽의 강들이. 그래서 한강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거기 70척이 야간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사실 사고는 좀 예상이 됐던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여행을 가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또 세월호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듯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헝가리 국민들도 똑같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해요. 예. 정부도 사고 직후에 아주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구조와 수색에 집중해라라고 하고 현지에 전문 구조대원을 포함시킨 신속대응팀 47명을 파견했습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현지에 보내서 현장 상황을 지휘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게 유속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수습된 시신의 경우에는 무려 200km 가까이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구조대원들이 수색 범위를 더 넓혀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고 수심이 좀 낮아지면 크레인이 들어가서 이제 인양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가 있고 나서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냐 분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사고 선박의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강폭이 좁고 예. 관광지다 보니까 그리고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한 70년, 막 60년 된 작은 유람선들이 많이 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런 유람선 안에 구명조끼라든지 뭐 그런 것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없다. 아닌데 예. 하필이면 그날 또 악천후였습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대형 크루즈 선박이 들어와가지고 충돌을 한 거죠. 예. 지금 그 크루즈 선박 같은 경우도 승객이 한 사람이 안 타가지고 기다리다가 이제 급하게 가면서 교각에서 이 작은 유람선하고 부딪히고 그리고는 또 선장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이 참 만들어졌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은 뭐 물론 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 대형 크루즈선이 이 유람선의 후미를 친 거잖아요. 들이받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7초 만에 침몰했다고 하는 건데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개중에는 이런 것도 지적하는 목소리는 있습니다. 지금 침몰한 그 문제의 유람선이 70년 된 배랍니다. 1949년에 소련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70년이나 됐습니다만 이 배가 2003년부터 단위무강에서는 유람선으로 운행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2017년에 방파제를 들이받은 사고도 한 번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특별히 선령에 대한 제한이 없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는 선령이 30년 이상 된 배는 유람선으로 뜨지 못하도록 운항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제한이 없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뜰 수만 있으면 다 뜬다는 거죠. 너무 위험하네요. 그래서 기본을 거기도 역시 안 지킨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배가 그렇게 추월할 때에는 반드시 교신을 해서 추월당하는 배한테 내가 지금 당신 배를 추월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도록 돼 있다는데 그런 통신 기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운항 수칙 뭐 이런 거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는 거죠, 그 선장이. 그리고 그 선장이 자기의 과실을 부인하면서 지금 보석을 또 신청을 해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헝가리 이제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고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고 또 실제로 세월호 참사 때 이제 수사 경험이 있었던 그런 검사들을 좀 투입해서 이게 법리적인 지원을 좀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법률적인 협조도 상당히 중요하고 요번에 이제 그 구조 작업의 과정에서 그 헝가리 정부가 적기에 헬기를 띄웠었으면 희생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표출이 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좀 확인할 부분이고요. 단지 이제 수색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헝가리 정부의 입장이 수색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도 중요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배울 점인 것 같고요. 네. 정말 헝가리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참 살아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깊은 아쉬움과 함께 그런 성숙함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이 사고 선박에 탑승을 했던 33명의 여행객들은 패키지 여행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사고가 난 상황인 건데 참사가 있고 나서 이 저가 패키지 여행에 대한 문제점들이 막 여기저기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짚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도 좀 한번 살펴보죠. 개인적으로 이 지역을 여행하려면 이 비용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비용인데 우리나라가 저가 패키지 여행 상품이 비교적 잘 개발이 돼 있는 편이에요. 사실 우리 앞에 이제 일본인들이 먼저 그 깃발 들고 단체 여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차례였죠.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중국, 그다가 이제 미국, 그러다가 서유럽, 또 심지어는 뭐 아이슬란드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패키지 상품이 개발되곤 있는데 서울에 있는 여행사가 있고요. 현지 여행사가 있고 현지 가이드가 있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는 저가로 하면서 가장 그 비용을 최대한으로 이제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그 낡은 배를 타게 된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 저가 패키지 여행의 하나의 그 문제가 아니었었는가 하는 뒤늦은 성찰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사실 이게 악천후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정상적 판단이면은 태우질 말고 출항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패키지의 문제가 뭐냐면 이 스케줄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미리 다 내놓고 취소하면 위약금도 내는 데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뭐 복합적으로 그 이제 겹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 당국에서 이거를 외국에서 벌어지는 관광까지 다 규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진 않은데 이제는 좀 우리도 여행사에서 상품 개발할 때도 70년대 이런 설령 이런 거 좀 빼고 좋고 안전한 배 같은 거 구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계기로. 자, 이번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저가 패키지 여행 상품이 낳은 인재다라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인데요. 저희가 오늘 전화 연결을 해서 조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외부자들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문화소비자센터 팀장 박홍수라고 합니다. 예. 자, 이번 사고 이전부터 이 저가 패키지 여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랜 시간 또 관심을 가져오고 그 실체를 좀 파악해 오셨다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그 추적을 해오신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예, 워낙 이쪽 관련된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시고요. 네. 그 제보가 좀 많이 받거든요. 다들 기분 좋게 수년 동안 모은 돈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사실은 다들 기분 나빠갖고 오는 경우도 많고 해서 여행 문화 개선이라고 하는 차원들이 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 참사가 저가 패키지 여행 상품이 낳은 인재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국내 대형 여행사가 이제 홈쇼핑이라든가 온라인 광고, 대리점 모집 등을 통해서 관광객을 모아서 현지에다 보내줍니다. 네. 그러면 현지에서는 이제 이 관광객들을 받아서 여행 상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 상당한 불공정한 관행이 숨어 있습니다. 국내 여행사가 이제 항공료하고 일부 수수료를 갖다 제외하고 현지에서 이제 머물 수 있는 호텔비, 교통비, 식비 이걸 가지고 이제 지상비라고 하거든요. 이것들 갖다 현지 여행사에게 보내줘야 하는데 워낙 상품을 싸게 팔았기 때문에 사실 현지 실정에 맞는 정상적인 가격을 비용을 갖다 보내주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동남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부분이 심합니다. 결국 이제 이 부족한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 가이드가 사실은 이 여행 과정상의 어떤 악역을 갖다 떠맡아서 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여행사 광고에 보면은요. 예. 뭐 99,000원짜리, 199,000원짜리 이런 여행 상품이 있거든요. 이 가격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예, 대형 여행사의 경우는 이제 여행 상품 판매보다는 사실 항공권 판매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리 항공권을 갖다 대량으로 구입하고 이 항공권을 여행 일정에 맞춰서 파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행 일정은 현지에 있는 랜드사가 어떻게든 간에 진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대형 여행사는 사실 항공권 판매 비용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여행 일정 자체는 큰 고려 사항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대형 여행사는 그렇다 치고 현지 여행사도 어쨌든 수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까? 관광객이 이제 공항에 이렇게 도착하거나 이렇게 하면 홈페이지에 이게 공지된 게 있습니다. 선택관광 매트라고 이렇게 선택관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가령 이제 마사지라든가 안마라든가 이 쇼 구경이라든가 해양 스포츠 체험 등 종류가 아주 다양하거든요. 이 가격 자체가 현지에서 판매되는 그 입장료라든가 상품 가격의 어떤 2배에서 한 6배까지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지에서 발생한 그 랜드사의 적자를 갖다 만회한 겁니다. 이런 가격 경쟁 때문에 도대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그 위험성, 그 어떤 걸 실례로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결국 이렇게 싼 상품이다 보면 이게 가격을 현지에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싼 개별 상품을 계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 유람선 경우도 비슷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기본 옵션이면 이제 무조건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 일정이 없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가에서 비가 오는데 비 맞고 무조건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여행사 입장에서 이미 돈 주고 유람선을 계약을 했는데 안 타게 되면 돈을 날리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문제는 또 사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 진중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독일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런 여행 같은 경우는 버스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긴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유럽 여행 같은 경우는 이게 8박 9일이라든가 9박 10일, 뭐 12일 이런 여행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품이. 특히 이번 여행 같은 경우는 발칸 이 경우에서 동유럽 4개국 여행 상품입니다. 근데 이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는 시간을 제하면은 사실 실질적인 여행 기간은 6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6일 동안에 사실 6개의 나라를 갖다 관광하기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전 버스 이동, 오후 관광, 오전 버스 이동, 오후 관광 이런 식이거든요. 그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는 좀 낡고 노후된 버스를 탈 수밖에 없어서 언제든지 이 사고에 이게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단체에 이렇게 이제 소비자 불만을 갖다 이렇게 하신 분 중에 하나, 터키에서 포르투갈까지 여행하는 일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루 일정이 한 10시간 이상을 버스를 타는 일정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때 따님이 이제 너무 이게 힘들어서 이게 쓰러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쓰러진 부분을 갖다 병원에다가 입원했는데 이 병명을 몰라가지고
뭐 핀란드, 네덜란드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몇 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는 보상이 300만 원 정도까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자원에 이제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저가 패키지 여행의 문제점을 막자면 어떤 대책들을 강구해야 됩니까? 사실은 지금 뭐 국외여행 표준 약관이라든가 뭐 소공원에서 나오는 어떤 분쟁조정 신청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철저하게 좀 뜯어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여행사 자체가 현실적인 광고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소비자들 입장에서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20만 원이라고 해서 갔더니 현지에서 50만 원을 더 내가지고 이 조사모사 형식의 어떤 그런 상품인데요. 그런 여행업계 내부의 어떤 철저 자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법적인 규제도 충분히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싼 가격에 좋은 여행 상품이면 다들 이제 좋겠지만요. 이 싼 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이란 충분한 의심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품을 고르실 때 꼼꼼하게 고르고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사실 패키지 여행 상품입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나 뭐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런 저가 패키지 여행의 메리트도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싼 값에. 이제 사실은 뭐 국력의 차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의 패키지 여행은 거의 졸업했거든요. 제 재패니즈 소리 들어가면서 깃발 들고 다니다가 이제는 주로 어떤 문화여행 그다음에 거기를 한 군데 가서 오래 이렇게 돌아보고 쉬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행 문화도 이제 우리도 결국 뭐 이제 바뀌어는 가겠으나 하나하나 좀 잘 구별하고 선별해서 그 소비자가 먼저 좀 깨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여행을 하면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 상당히 가볍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친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을 갈 때도 공항에 가면은 간단하게 그 보험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은 그 계도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외에 나갈 때는 여행자 보험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계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행자 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낮죠.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패키지는 그래도 예. 돼 있던데 대충 다. 전 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조속히 안전 대책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참사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애도와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더불어 실종자 모두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